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67세 김영숙이라고 해요. 꽤 오래전부터 상가 건물 한 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건물주는 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팔자가 좋다, 부럽다는 말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건물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절대로 팔자 좋다는 말은 못할 거라고 예상하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남편은 제게 갑작스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을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고 몇 번이나 무시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진지하게 절 잡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나 병원 가야 해. 무슨 말. 더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혼해 주라. 당신 왜 그래?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장난이 하고 싶어? 적당히 해. 피곤해 죽겠으니까. 설마 이제까지 내가 장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신 꼴을 봐. 그리고 지금 당신 제정신 아니야. 제발 눈을 뜨고 주변을 좀 둘러보라고. 우리 집이 지금 어떤 꼴인지. 저는 멍한 상태로 남편의 말을 듣고 집을 살폈습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종이와 의학 관련 서류들, 버리지 못한 쓰레기, 그리고 텅 빈 눈을 한 딸의 얼굴과 마주하게 됐죠. 저는 그것들을 다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이렇게 대꾸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청소야 사람 부르면 되는 일이고. 아님 당신이 좀 도우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 정도로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면 사람들이 비웃어. 이혼 사유도 안 될 거고. 내가 안 도왔다고 생각해? 그나마 집안 꼴이 이 정도인 건 내가 다 했기 때문이야. 새벽까지 당신이 벌려놓은 것들 처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혜미도 내가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고, 밥까지 내가 차려서 먹였어. 나 이제까지 겨우 5시간 남짓 잤어. 알긴 알아? 그래서 고작 집안일 못한 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애 좀 못 봤다고? 그리고 5시간이나 잔다고? 근데 난 그것보다 더 못 자. 어떤 날은 1시간도 채 못 잘 때도 있다고. 제발 이 정도로 이러지 말자. 나한텐 이러는 시간도 낭비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 그놈의 아들. 지겹지도 않니? 기가 차서. 지겨워? 말이면 다야? 입에서 나오면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지친다. 나도 지쳐. 나도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좋아. 그러니까 당신은 아들 위해서 살아. 난 남은 우리 딸이라도 지켜야겠으니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주라. 당신 자식을 위해서 이혼해줘. 저는 그 말에 눈이 반쯤 뒤집혀서 소리를 질렀죠. 그럼 우리 아들은? 혜준인 당신 자식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래? 아픈 아이 간병한다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깨어나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을 버리고 싶은 거야? 혜미는 건강하잖아. 건강하면 된 거지 뭘 지키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 난리야. 몸이 아픈 게 전부가 아니야. 혜미도 아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알아? 혜미 이름 불러준 게 지금 얼마만인 줄 아냐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애를 방치하고 혜준이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냐. 어린애한테 왜 그런 걸 바라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혜미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이해해야지. 그런 당신은 혜준이 아빠 맞아? 우리 아들이 아파. 우리 첫째가 아프다고. 근데도 당신은 혜미만 싸고 도는 거야? 요즘 당신 병원도 안 오잖아. 그건 정상이니? 그럼 나더러 일도 하고 혜미도 돌보고 혜준이까지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혜준이 보고 있잖아.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근데 이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니?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만나라고. 만나도 나 아무렇지 않으니까. 혜준이 깨어났을 때 아빠 자리 지켜. 당신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어떻게 딸 앞에서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해. 그럼 자식 버린다는 말은 상스럽지 않고? 그래, 나 버릴 거야. 지키기 위해 버릴 건 버릴 거야.
내 딸이 힘들어하는 거 더는 안 봐.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끔찍한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다고 징징거린 딸에게도 너무나 크게 실망했죠. 그래도 가족이 아픈데 이렇게까지 자신들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은 당시 딸은 고작 10살이었고 남편은 무려 5년 동안 딸아이를 홀로 키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혜준이밖에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이윽고 남편은 더는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내가 인간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 자식 버린 매정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고,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봐. 내가 더는 이 집 못하겠어. 저는 그 말에 벼락을 치듯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산 사람? 지금 내 앞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혜준이가 죽었다는 거야? 진짜 당신 정말 미쳤구나. 어쩜 그런 말을 해? 감히 내 앞에서? 교통사고였고 뇌사 판정 받았으니까. 그런데 5년을 끌었지. 그래서 그게 뭐? 뇌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 뇌사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거야.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라 장기 이식도 가능한 게 뇌사야.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이랑은 아예 다른 거라고. 왜 인정을 못해?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받아들이라고. 아니야. 내 아들은 깨어나. 반드시 깨어날 거야. 내가 뉴스 뒤져보니까 그런 경우 있었어. 뇌사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종종. 기적이란 말이 왜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니까 있는 거야. 희망도 눈에 안 보이지만 다들 있다는 건 알잖아. 기적? 이미 의사한테 물어봤잖아.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깨어난 사람들은 뇌사로 오진을 했거나 혼수 상태였던 거겠지. 아니야, 아니라고. 교회, 절에, 무속신앙까지 다 쫓아다니고 의학서적 뒤지고 한방의학까지 보면서 노력했다는 거 모르지 않아. 하지만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적어도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했어야지. 당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매달리니까 우리 집이 이 꼴이 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 무엇보다 혜준이도 힘들 거란 생각은 안 해. 욕창에 피부가 뭉개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제일 이기적이야. 제발 그만 좀 해. 시끄러. 그 입 다물어. 좋아. 이렇게 당신이랑 싸우는 시간이 아까우니 이혼을 해줄게. 됐니? 대신 아버님이 당신한테 유산으로 남긴 그 건물 나 줘. 남편은 저를 질린다는 눈으로 보더군요.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이대로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난 반드시 우리 혜준이 살려. 그래서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고. 애초에 그 건물 아버님이 혜준이 병원비 보태라고 한 거잖아. 정확히 내 남동생들이 다 양보한 거지. 그건 나만의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 혜준이 떠나고 나면 그땐 나눠야 할 몫이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난 모르겠고 혜준이 안 떠나. 아니, 내가 안 떠나보낼 거야. 난 기다릴 거고 혜준이는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 줄 거 아니면 이혼할 생각도 하지 마. 혜준이를 위해서 돈은 절대로 포기 못해. 돈 내놓고 가든지 아님 다시 이혼 이야기 꺼내지 마. 제 말에 남편은 힘이 빠진 것처럼 물었죠. 당신한테 혜미는 그리고 나란 존재는 뭐야? 혜준이 웬 아무 의미 없어? 저는 애써서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이에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가지 마라. 나 버리고 떠나지 마라. 외치면서도 애써 덤덤한 척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죠. 근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어. 건물 넘길 테니까 이혼하자. 라고 하며 혜미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스쳐 지나가는 딸의 눈빛에서 강한 원망을 느꼈죠. 순간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어. 난 무조건 우리 아들 살릴 거야.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각종 의학 서적, 심지어 한자로 된 동의보감까지 들여다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을 홀로 싸웠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만 머물며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2년 7개월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인공호흡기와 여러 장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폐혈증 같은 중증 감염이 자주 발생했고, 이런 감염이 전신에 퍼지면서 심장이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애초에 묻을 수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넋을 놓은 채로 저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혼한 남편이 대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아주 오랜만에 제 딸의 얼굴을 보게 됐죠. 혜민이? 혜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기억해? 헌데 딸의 표정이 차갑게 식더니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나한테 관심 두지 마. 나도 더 바라는 거 없으니까. 혜미야, 이름도 그만 불러. 오빠 이름 대신 불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그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엄마하고 관심을 바라던 딸의 손을 뿌리친 순간, 짜증을 내면서 딸을 밀어냈던 순간, 천천히 말라가던 아이의 눈동자까지도 말이죠. 그 전에도 제가 좋은 엄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자신감으로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 거라고, 엄마라고 불러줄 거라고 확신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모두를 잃었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남편의 장례식이었죠. 하염없이 울고 있는 딸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고요. 딸은 저를 아예 모르는 척했지만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님. 저 혜미랑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대답했죠. 아, 네, 몰랐네요. 이렇게 이런 자리로 보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혜미랑 장인어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박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이라 결혼식은 뒤로 미뤘지만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 편안하게 사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뒀다고요? 실은 장인어른이 오랜 시간 암투병 하셨는데 그래서 무리해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딸 결혼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혜미가 장인어른이랑 각별했으니까 저도 그러자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참...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음만이라도 고마워요. 못난 애미라서 면목이 없네요. 에이, 말씀도 낮추세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그게 혜미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두 사람 이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애초에 결혼 결심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막말로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끊어냅니까? 저는 속으론 고맙다는 생각은 했지만 안 될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서 고개를 저었죠. 억지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저 우리 혜미만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세요? 얼른 이리 오세요. 장모님도 혜미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 컸는데 상처받았다고 해도 이젠 이해해줄 수 있을 나이니까요. 장모님이 자꾸 그러시면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걸요? 얼른요, 이리로. 사위는 제 손목을 끌고 가더니 혜미 맞은편에 저를 세웠습니다. 저도 혜미도 당황했지만 넉살 좋은 사위는 웃으면서 마치 얼른 화해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저희 손을 억지로 맞잡게 하더군요. 당연히 혜미는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저 여자 내 엄마 아니라고. 사위는 그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약간의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장모님도 미안해 하시잖아. 무엇보다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장인어른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필요 없어. 나한테 가족은 아빠뿐이야. 엄마한테 가족이 오빠뿐이었던 것처럼. 자기야,
장인어른 유언이야. 그걸 안 지킬 거야? 유언? 우리 아빠가 애초에 왜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아빠 저 여자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 저 여자 아빠랑 이혼할 때 나 대신 건물 선택했고 아빠는 건물 대신 날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 아빠 평생 삼촌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야 했고 마음의 빚이라면서 돈만 생기면 바로 입금하기 바빴어. 사망보험도 다 형제들 앞으로 해놓은 것도 모자라 평생을 끙끙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빠 그렇게 안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열했고 딸은 더없이 차갑게 제 어깨를 밀었죠. 사위가 중간에 그만해 하면서 끼어들었지만 딸은 이를 악물곤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 여기가 어디라고 눈물을 흘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여기서 울면 꼭 좋은 엄마, 좋은 아내였던 것처럼 보이잖아. 가증스러운 연기 그만하고 당장 나가. 미안하다. 엄만 정말 몰랐어. 너희 아빠가 내 연락도 안 받고 엄마가 건물 돌려주려고 했는데 혜준이 그렇게 되고 바로 그러려고 했는데 싫다고 필요 없다고. 진짜 끝까지 당신이란 인간은 최악이야. 건물이랑 나랑 맞바꿔 먹은 게 당신인데 아빠가 도로 건물을 가져올 리가 있어? 꿈깨. 그거 더러워서 안 받은 거니까. 혜미야. 혜미는 부들부들 떨면서 절 보곤 말했죠. 내가 가장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아빠가 먼저 죽어서 지금 혜준 오빠까지 돌보고 있을 거라는 게 가장 화가 나. 화가 나서 미치겠어. 평생 나를 돌보다 죽어선 혜준 오빠를 돌볼 생각하면 당신을 씹어먹고 싶을 정도야. 알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 미안해. 그러자 혜미는 제 손을 강하게 뿌리쳤죠. 이건 기억나? 내가 손잡을 때마다 당신이 이렇게 뿌리쳤잖아. 그리고는 얼른 잠이나 자. 얼른 가서 숙제나 해. 칭얼거리지 마. 나 정신없는 거 몰라서 그래. 너라도 날 이해해줘야지라고. 내가 5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어. 내가 웃으면 웃는다고, 내가 울면 운다고, 넌 건강하니까. 아픈 오빠를 생각해서 숨죽이고 살라던 게 당신이었고. 혜미 너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런 말 짓거리는 걸 보니 안 보였던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본 거였던 게 맞잖아. 그래서 나도 더는 안 보려고. 그러니 그쪽도 앞으로는 내가 죽었다고 해도 오지 마. 저는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장례식에 오기 전에는 아이를 달래주는 저를 상상하기도 했었어요. 긴 세월이 지났으니 날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 정도면 벌 받았다 생각하고 날 받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됐죠.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 바로 일주일 뒤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고 우린 다시 만나게 됐죠. 알고 보니 사위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아버님이 암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때 알았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직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걸 보는데 안 반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직업도 좋고. 우리 딸이 직업이 좋아요? 사위가 당황하듯 저를 보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어 말했죠. 소식을 통 듣질 못했어요. 참 못났죠? 아닙니다. 그래도 친척들이라도 말해줬을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 봐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능력도 좋고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최고죠. 저랑 동기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 꽤 있었을 정도? 좋네요. 듣기만 해도 우리 남편이 참 딸을 잘 키웠다는 생각만 들고. 장모님, 혜미는 장모님 딸이기도 하죠. 걱정 마세요. 그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 머지않아서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있는 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애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무엇보다 장모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픈 아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건데
그 정도 이해 못할 여자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노력만 해주세요. 제가 무조건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중재 잘해보겠습니다. 저 믿으세요. 든든한 의사사위 아닙니까? 저만 딱 믿어주세요. 어찌나 말도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지 저도 그때까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도 자주 얼굴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고 가까워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편안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중재를 하겠다고 하던 사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기만 했죠. 들어보니 사위와 제 딸이 저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계속 설득하고 딸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통에 중간에서 입장이 무척 난처하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이야기만 꺼내면 돈에 미쳤다는 둥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돈에 미쳤다고 그랬다고? 네, 무슨 속물로 보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그 상가 건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때 장모님이 건물을 선택했고 또 장인어른은 그 건물을 주는 바람에 형제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건물을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혜미 명의로 바꾸자는 건가? 그건 나도 이전에 시도를 해봤는데 소용없었어. 아무리 법적인 자식이라고 해도 수증 동의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도 알죠. 그래서 그냥 돈으로 바꾼다거나 그게 안 되면 명의를 잠깐 다른 쪽에 맡기거나 이런 형식으로라도 넘기면 어떨까요? 건물 양도하는 것 자체가 세금이 커. 그런데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 우리 혜미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땐 조금이라도 화해하면 그때 혜미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장모님 참 모르시네요. 애초에 그것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화해를 하길 바라세요? 그건 욕심이죠. 일단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어디 투자한다던가 현금화 해도 괜찮잖아요. 아님 혹시 진짜 아까우셔서 그러세요? 아니야. 혜준이 죽은 뒤에 거기서 번 돈도 다 저축하고 있고 다른 일도 병행하면서 평생 그 돈에서 내 생활비 한 푼 뺏은 적도 없어. 주인이 오면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연락했던 거고. 그 건물에 욕심은 없어. 그럼 오히려 쉽죠. 팔고 선물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혜미가 마음을 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모님이 돈에 미친 줄 아는데. 그렇게 할 거면 죽은 그 사람 형제들 다 불러서 제대로 나눠야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팔든가 아니 나누든가. 내 건물이라고 생각 못해서 처분을 못하는 거지.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우리 딸 아님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건 이미 그 건물 나눈 것 정도로 장인어른 다른 형제분들 돈 나눠 가졌어요. 못 들으셨어요?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그대로 혜미 삼촌들한테 넘긴 거. 그래서 그 건물은 오직 혜미가 받아야 할 몫이 된 거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으로 주면 안 받겠어요? 그래? 정말 돈이라면 받아줄까? 네. 적어도 제 생각엔 혜미와 장모님 사이에 그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확신해요. 단순히 건물을 넘기는 것 이상으로 장모님의 진심을 먼저 보여주자는 뜻이잖아요. 내 진심? 네. 건물 팔고 돈을 모두 혜미한테 준다면 혜미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건물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조금은 느끼지 않겠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단 소리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줄까? 당연하죠. 장모님도 그 건물 치우고 싶다면서요. 볼 때마다 이혼한 대가 딸을 버리면서 받은 건물이라는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될 일이고요. 실제로 저는 그 건물을 싫어했습니다. 남들이 건물주니 뭐니 지켜 세워줄 때도 제게는 늘 부담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죠. 그거 제게 그 건물은 아들의 생명줄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에 보고 있을 때마다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살아생전에 매번 그 건물을 주려고 연락을 수없이 시도했던 거고요. 헌데 사위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저와 혜미 사이에 저 오래되고 커다란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저는 사위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일단 건물 내놓고 혜미한테도 말은 해두겠네. 그리고 혜미 삼촌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보험금 받았다곤 하지만 내 원망을 많이 하고 계실 거야. 그걸 또 전달하신다고요? 그럼 당연한 거지. 변호사한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해봐야 하고. 네? 변호사까지 대동하실 생각이세요? 돈 아깝게 왜요? 어디서 들었는데 나이 들어서 병원비랑 변호사비는 아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때 순간적으로 사위의 얼굴이 굳어진 느낌이었는데 다시 해맑게 돌아오더니 제게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말이죠. 건강검진이라니? 뜬금없이 갑자기? 직장인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가잖아요. 병원을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또 안 가는 사람은 죽어도 안 가는 특징도 있고요. 장인어른도 후자였어요. 아시죠? 어지간한 아픔으론 병원 문턱도 안 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랬지. 그 사람은 면역성 키운다고 습관처럼 말하곤 했어. 그래서 한 번은 독감 걸려서 폐렴까지 갔을 때 병원 간 적도 있었고. 그 정도로 미련하긴 했어. 그니까 장모님, 의사사위 둔 혜택은 좀 받으셔야죠. 한번 오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저는 초반엔 그냥 싫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 건강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딱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부모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것처럼 자식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 데리고 병원에 가요. 근데 막상 부모님들이 치과 가기 싫다, 견딜만하다, 안 아프다, 귀찮다는 이유로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애들이 무서워서 떼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자식들은 걱정만 해요. 그 걱정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랑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내가 때를 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제 말은 그런 마음이다.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항암 치료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상당수가 가족들을 위해 남아있을 가족들이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장인어른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장모님도 노력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의사사위 소원입니다. 고집은. 알았어. 갈게. 간다고요, 의사사위님. 검사도 딱히 별거 없었고 내시경할 때 용종을 몇 개 떼어낸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얼마 뒤 결과지를 들고 있던 사위의 표정은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죠. 식은땀이 나는지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는 표정까지 보였던 겁니다. 그걸 보니 저도 조바심이 일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가?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거야? 그게... 답답하니까 그냥 말만이라도 해주게. 난 괜찮아. 췌장암 말기입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으셨어요. 길어야 6개월? 암이 전이돼서 손 쓸 수도 없고. 장모님, 이거 알면 혜미가 충격을 받을 텐데 어쩌면 좋아요? 내가 암이라고? 하지만 난 아픈 것도 없는데? 췌장암 특징입니다. 소리 없는 암이라고요. 내가 암이라니. 심장이 머릿속에 쿵쿵 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살아오며 내내 이만큼 살았으니 삶의 미련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숨쉬고 먹고 자는 제 스스로가 끔찍하게 싫기도 했죠. 또 어떤 날엔 잠들기 전 영원히 눈을 뜨지 않길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 남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제 주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상속세 내고 하는 것보다 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위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장모님, 진짜 생각 없으시네요.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기자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 건물 하나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고 장인어른 저렇게 되고 장모님마저 그렇게 되면 혜미가 그 건물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 줄줄이 죽어나간 건물?
그렇게밖에 더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잖아요. 아우 답답하네. 그럼 어쩌자는 건가? 일단 저한테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장모님은 시간도 없으시고 조만간 정말 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 제가 대신 받아서 그 건물 팔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서 혜미가 덜 아플 수 있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게요. 아이 굳이?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 테고 절차도 복잡해질 텐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혜미 삼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혜미가 그 건물 받고 싫다고 하면 그땐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서 건물 다 집어 삼킬걸요?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죽은 남편에게는 남동생들이었고 워낙 사이가 각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반박을 했죠. 그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자네가 무슨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싶네. 제가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돈에 미쳐서 돈 때문에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저 의사입니다. 그런 일 흔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그 수억의 보험금도 날로 잡순 게 바로 혜미 삼촌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위의 말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확인해볼 방법이 없으니 수긍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면 좋겠나? 장모님, 일단 유서라도 빨리 써놓으세요. 혜미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한테 상속한다는 유서요. 그 정도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바로 건물은 넘겨주시고요. 순간 약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 조급한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제가 망설인다는 게 다 보였는지 사위가 다시 이야기를 했죠. 저 못 믿으세요? 믿어주셔야죠. 저 의사입니다. 그깟 건물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저 집안도 빵빵하고 자가로 집도 있습니다. 그저 저는 혜미 하나만 생각하고 재산 제대로 지키겠다는 약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 자네만 믿겠네. 저는 그날 건물을 넘기겠다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라는 게 하루 이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진 않았어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위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까지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은 넘게 걸리고 길면 3주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저희 집 내놓고 호스피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때 떠오른 게 남편과 자주 다녔던 포장마차였습니다. 혜준이가 아프기 전엔 아주 가끔 애들 재우고 몇 번인가 찾아갔던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좋아하는 백골뱅이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말을 하곤 했었죠. 그때가 참 좋았지. 아직 남아있으려나?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그 장소로 향했어요. 다행히 주인은 바뀌었지만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그곳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우울감에 젖어 있었죠. 근데 아주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왔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는 술병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사위였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그 곁에 있던 여자는 제 딸도 아니었습니다. 한 토막밖에 되지 않아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였고 누가 봐도 평범한 여자처럼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와 멀지 않은 곳에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사위는 여자의 어깨에 반은 매달린 채로 말했습니다. 이 오빠가 이제 너랑 평생 같이 살 수 있게 됐다니까? 우리 결혼하자 결혼. 내가 당장 이혼한다. 이혼하고 너한테 딱 반지 끼워주겠다 이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오빠. 여기서 딱 한 잔만 먹는 거다. 오빠 지금 너무 취했어. 나 안 취했어. 하나도 안 취했어. 이건 기분 좋아서 취한 거야. 분위기에 취하고 널 사랑하는 마음에 취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리 와. 넌 내 거니까. 두 사람은 이내 입을 맞추더군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그러고 있는 걸 봤고 저는 더는 숨지도 않은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포장마차 주인이 안주와 술을 내어주면서 둘은 애정행각을 멈췄고 그제서야 사위와 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벌떡 일어나더군요. 장모님? 그 말에 여자는 어정쩡하게 일어나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동시에 남겨진 사위는 숨을 헐떡거리더니 창백해진 표정으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제 사촌... 그건 안 되는구나. 제가 술에 취해서 저 여자가 막 좋다고 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 장모님 오해세요. 거짓말 그만하고 무슨 사이인지 말해. 나 다 들었어. 그냥 좀... 말하라고! 가끔 노는 애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무엇보다 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도 못 올렸습니다. 요즘 시대 이런저런 사람 좀 만나는 게 대수도 아니고 앞으로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가 꼬이는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나? 자네 혼인신고는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결혼한 거랑 다를 게 없다고. 근데 흠이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 당연하다. 제발 좀 촌스럽게 좀 굴지 마세요. 그리고 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긁어부스럼? 지금 내 딸 두고 바람 피우는 놈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해? 그럼 잊어서 어쩌게요? 뭐 혜미한테 제가 바람났다고 이러시게요? 못할 건 없지. 이런 장면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없어. 바람을 안 피우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놈도 없고 혜미한테 모든 걸 말하고 혼인신고도 취소하라고 할 거야. 사위는 짜증이 난 것처럼 본인 머리를 벅벅 긁더니 말하더군요. 그래요. 뭐 들킨 걸 어쩌겠어요. 맞아요. 저 바람 피운 거. 좀 놀았습니다. 근데 장모님, 혜미가 장모님 말 믿어줄까요? 오로지 아들밖에 없어서 딸내미는 죽어도 나 몰라라던 사람이면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시죠. 괜히 이제 와서 뒷북치지 마시고. 뭐?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네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든가요. 근데 이건 꼭 알아두세요. 저요, 바람은 피우지만 혜미랑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술집 년들이랑 제가 뭘 하겠어요? 결혼할 사람이랑 밤에 노는 사람이랑 어디 같아요? 다 따로따로 원하는 것만 취하면 그뿐이지.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칭찬이죠. 혜미는 공부도 잘해, 학벌도 좋고, 직업 좋고, 뭐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만한 조건의 여자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바람 피워서 사랑이 죄냐, 사랑 찾아서 떠나게 해달라는 그런 멍청한 개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아내한테도 충실하고 뭐 가끔 이렇게 머리도 좀 식히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네? 이 망할 놈! 저는 사위를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휘둘렀지만 사위는 양팔로 가볍게 맞곤 절 비웃었죠. 왜요? 의사 사위 좋으시잖아요. 어차피 제 간판 명함 보고 허락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하실 분이 이렇게 술 드시면 안 될 일이죠. 딸의 미래를 위해 오늘 건 눈 감아 주시는 걸로. 사위는 실실 쪼개더니 제 귀에 작게 속삭였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혜미 임신했어요. 제가 애 아빠가 될 거란 말이죠. 미쳤군. 아주 돌았어. 그때였습니다. 사위의 만행을 곁에서 보던 술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돕기 시작했죠. 덩치가 좋은 남자분은 작작하라고 사위에게 으름장을 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보호하듯 감싸줬습니다. 그렇게 사위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핸드뱅이 사위의 머리통을 가격하더군요. 바로 아까 도망치듯 떠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사위와 제가 싸우는 걸 멀지 않은 곳에서 들었는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죠.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뭐? 데리고 놀아? 연애는 따로 결혼도 따로라고? 나 다 들었어. 저 아줌마랑 하는 말 처음부터 다 들었다고. 이혼도 안 할 거라고? 사위가 그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인가?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놈들이 지랄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지랄이야?
그럼 설마 내가 너랑 결혼하겠냐? 나 의사야, 의사라고. 근데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너랑. 야, 꿈 깨! 야! 그 말에 여자는 제 사위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뒤엉켜 싸움이 났죠. 전 그걸 보면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에게 연락을 했지만 도통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했더니 간호사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입원을 했다고요? 정신없이 뛰어가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상태는 좋지 않았죠. 혜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어딨어? 시끄러. 유산됐어. 그냥 그것뿐이야. 별일 아니라고. 뭐? 그게 왜 별일이 아니야? 그거 출산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딸이 고개를 돌리는 동시에 병실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어제 그 여자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어제 그 일이 있고 사위와 틀어진 그 상간녀가 제 딸을 찾아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된 제 딸이 충격으로 유산을 한 거라고 바로 판단이 섰어요.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빌고 저는 오열을 했죠. 진짜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예요. 저도 억울해요. 감히 너 따위가. 죄송해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결국 병원 관계자가 와서 저희를 분리시켰고 한참 후에야 제 딸과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누구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알기에 저는 그 곁만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마치 먼저 간 혜준이를 돌보듯 딸의 곁에서 내내 병간호를 했고요. 딸이 말문을 다시 연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발이 그게 뭐야? 짜증나게. 좀 제대로 좀 신던가. 저는 놀라서 제 신발을 봤죠. 오른쪽과 왼쪽을 뒤바꿔 신고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내가 둔해서. 딸은 이내 눈물을 흘렸죠. 아빠가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저는 귀를 의심했고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러자 딸이 씁쓸하게 웃더군요. 자식이 죽으면 어떤 기분인지 몰랐어. 엄마가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나를 못 봤구나. 이제 알게 됐어. 뱃속에 고작 몇 달 품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낳아서 키우고 기르다가 잃었으니 엄마 많이 힘들었겠어. 혜미야, 이해해주지 마.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걸 왜 이해해? 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 엄마가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해해주지 말라고 차라리 날 미워하고 원망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줬죠. 그렇게 우린 오랜 기간의 공백을 조금씩 좁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사위가 중간에서 저희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애초에 사위는 저와 따로 만났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오해가 풀렸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죠. 저는 당장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사위에게 건물을 양도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이 퇴원하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만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 것은 건강검진이었어요. 삼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몰고 저와 딸 사이를 방해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그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받은 서류는 모두 조작이었고 그걸 다시 보니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마치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이었죠. 꼭 누군가 딸을 제대로 지키라고 생명줄을 이어준 것 같았거든요. 뒤늦게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딸은 무척이나 속상해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왜 말을 안 해? 그러고도 병실에서 병간호란 거야? 아이, 가짜라잖니. 조작이래. 그거면 됐지. 안 아팠어. 그래도 그땐 가짜인지 몰랐잖아.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잖아. 엄마는 왜 매번 이래? 왜 사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미안해. 너 거기서 더 충격받을까 봐 그랬지. 다신 안 그래. 이젠 다 말할게. 응? 진짜지? 진짜 나 때문에 건물까지 넘기고.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미쳐 정말. 되찾을 수 있어.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다름 아닌 제 진단서였죠. 이때 사기 취소 소송을 통해 징역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위가 이미 비슷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전 혼인빙자 간음죄와 사기죄 이력이 있었던 거죠. 즉, 결혼을 할 거라고 속이고 동시에 금전까지 편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준비한 상황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니까 이 건물이 아직 안 넘어갔다는 건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절차가 멈췄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무효화하기가 더 간단하고요. 진짜 하늘이 도왔죠. 이게 넘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바로 진행할 줄 알았던 취득세 납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고 그렇게 사위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어요. 양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경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서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어찌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의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청년들? 아주머니! 포장마차에서 절 돕겠다고 보호하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떠난 뒤에 폭주한 사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말리는 과정에서 사위가 혼자서 뒤로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차가 지나갔고 손과 어깨가 작살나버린 거였죠. 사위는 그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희들 다 콩밥이야! 의사한테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가만 안 둬. 너는 인생 끝났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그때 저는 포장마차에서와는 반대로 그 청년들을 감쌌습니다.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콩밥? 너야말로 사기의 의료법 위반에 사문서 위조까지 싹 다 해서 너 교도소 쳐넣을 거야. 너 경마로 돈 날렸다며? 돈은 있어? 더구나 동종 전과까지 있으니 이번엔 그냥은 안 끝나. 그 손을 해서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 말에 사위는 파들거리며 떨었죠. 장모님, 제가 뭘 했다고요? 저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건드릴 생각 마.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을 보호해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어그러진 거 건물도 못 받고 의사도 못하게 되면 저 망하는 건데. 그러니 더더욱 절대 못 넘어가요. 내가 말했지. 병원비랑 변호사비는 안 아낀다고. 이 청년들 내가 뒤에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소송 끈질기게 할 수 있게 모든 지원 다 할 거야. 소송은 시간 싸움이고 난 건물이 있어.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수감된다고 해도 그 다음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리고 내 딸이랑 이혼도 곱게 하고. 제가 작게 이를 갈며 말하자 사위는 어정쩡한 자세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저 다신 바람 안 피고 고소도 안 할게요. 저 이제 의사 생명도 끝이고 진짜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제발 이혼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장모님. 네? 제가 고개를 돌리자 제 딸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딸은 더 차가웠죠. 우리 아빠가 엄마랑 화해하라는 유언만 남긴 거 아니고 너랑 헤어지라는 유언도 남긴 거 알아? 원래 엄마랑 화해하기 싫어서 말 안 들었거든? 근데 어쩌지? 화해해버렸네? 그럼 너도 버려야지.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 물론 그 여자도 너 이젠 안 볼 것 같지만.
딸이 시원하게 거절하니 사위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다 마무리됐고 법적인 조치와 동시에 증여계약 자체도 취소 절차를 밟았죠. 사위는 경찰에 사기로 접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집도 없어서 구속수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경마나 코인 같은 것에 미쳐서 집까지 날린 거였어요. 진짜로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놈이었던 거죠. 또 다행히 절 도왔던 청년들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요. 벌금이 나온 것도 재선에서 모두 처리해줬고 그렇게 2년이 닿아서 현재는 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중 한 명과 현재 제 딸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제 남편이 그 포장마차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못한 저에게 과분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살아서는 죽은 아들 끌어안고 살던 저를 대신해 딸을 키워냈고 죽어서도 저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딸 돌보라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포장마차로 모두를 끌고 온 건 아닐까? 물론 믿기 힘들긴 하지만 전 그게 아니라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오늘 이 글을 다 쓰고 난 뒤 딸과 함께 그 포장마차에 다시 가보려고 해요. 제 남편이 좋아하던 골뱅이를 시키고 소주 한 잔 따라 놓을 생각이죠. 그리고 말할 겁니다. 미안했다고.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진 정신 차리고 제 딸을 지키겠다고. 엄마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아끼던 동생들도 제가 끝까지 돕겠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미리 고맙습니다.